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한성대 김만음 석좌교수, 또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이번 정치권 뉴스 한 주일 동안 뭐가 눈에 띄입니까? 선거제 관련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4월 10일 선거일 D-66인데요. 네. 3월 21일 후보자 등록 기준으로 한다면은 5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선거제가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이슈로 꺼냈던 것은 이 선거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병립형을 보완한 비례제를 당론으로 고수해왔던 민주당이 근래에 와서 병립형으로 지도부가 방향을 바꿨죠. 그런데 여론의 반응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을 당원 투표로 옮겼다가 최종적으로는 현재 다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일임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던 것, 이것을 꼽아봤습니다. 네. 최진 원장께서는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역시 한동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뭐 종횡무진 뭐 2050 정책 발표할 때마다 언론들이 주목하더라고요. 네. 그게 역시 제형 이슈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임팩트 있는 자극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에 대했던 예. 핵심 증언이 개항 의뢰 출마를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겠다. 맞붙어서 이길 자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거기서 보면은 한동훈, 이재명, 뭐 유동규에서 온통 참 전국적인 관심과 그야말로 좀 난타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나만 덧붙이면은 뭐 아주 오늘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 출판 기념회 겸 북 콘서트에 누가 오고 어떤 형식으로 되고 오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제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참, 김 교수가 표현한 것처럼 뭐 선거 그 제도 자체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고 선거구도 확정되지 못했고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결국은 이 선거구 이 문제가 공직선거법에 첨부되는 방식으로 법률화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본인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상충되는 것은 손 안 대고 있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큰 틀의 공직선거법은 법률에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선거구 획정 관련은 법률 안에서 위임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게 한다면은 의원들의 본인의 기득권하고 상관없이 결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고요. 당장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대체로 뭐 기존대로 중대 선거구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존대로 지금 지역구 형태 또 47석 내외의 비례 그대로 가는 방향인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했던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뭐 저는 원천적으로는 연동형 자체가 현재 비례 의석이 47석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여러 가지 개선 대책, 개혁 대책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한때 국민의힘에서도 제안하게 돼 있던 중대선거구제를 바꾼다든가. 그건 윤 대통령도 거론했었고요. 그랬었고요. 아니면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인 대안이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 그것이 아닌 연동형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나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연동형이 소선거구제 한계를 조금 보완하는 소수 정당하고 신진들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개혁적인 입장을 선두해왔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어느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연동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병립형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보고서 하나를 지도부에서 이제 접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병립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 또 밖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심지어 유인태 전 의원의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망할 거다라는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 투표로 넘겼는데 당원 투표 자체 방식도 결국은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하나일 뿐이다. 면피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다가 당내에서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재명 대표한테 네. 위임한다 이런 방식이 돼버렸는데 상당히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 내릴 것 같습니까? 막판에 후다닥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선거구제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 발전이라는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게 이제 표가 더 되느냐 이게 걱정하는 건데 결국은 여야가 양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후다닥 이게 협상이 아닌 이제 밀약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에 선거구나 무슨 비례대표 여부는 아마 저나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거고 양당에 대한 비판만 오히려 더 저는 가중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제3지대만 또 오히려 득을 보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잠깐만 추가 말씀드리자면은요.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된 게 양당 독과점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양당이 하죠. 독과점하고 있는 그 양당이 결정하는 이 문제에 대한 뭔가 근원적인 우리가 한번 해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제도 만드는 거는 국회가 결정하지 말고 외부에 맡기자라고 예. 하는 것도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법 공직선거법 내부에 그냥 둬가지고 위임해 주면 나머지는 결정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런 내용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하겠냐고요. 안 하는 지금까지 안 한 걸로 봐서. 심지어는 선거구 획정도요. 법으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킬 때 마음대로 조정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선거구 획정도 위임한 상태로 결정하듯이 이런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은 법률에서 위임상으로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잘못 가거나 이게 당리당략 할 경우 이걸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단 말이다. 예. 과거에는 경실련이라는 제법 상당한 좀 시민단체가 있었고 네.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뭐라도 거의 전문가 그룹이 없어져 버렸다. 시민단체들도 다 진영으로 재편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양극단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게.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 선택할까요? 연동형 고수할까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래 얘기했던 대로 희망대로 하자면 권력게임에서는 유리한 게 병립형이다. 그래서 무슨 좋은 소리 들으면서 패배하면 뭐냐 이런 소리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이런 소리 해서 그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됐는데 병립형이죠. 그런데 또 워낙 여론의 반대가 비판적인 여론이 크니까 실리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도라는 판단도 가능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여론이 중립적으로 있을 때는 병립형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한데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본인들의 실리 때문에 이것을 택하고 명분을 버렸다 하면은 여론까지 전파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해서 어느 순간인가 인심 팍 쓰는 개혁적 입장이다 해가지고 혹시 연동형도 택할지 모른다 해서 저는 아직도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병립형을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게요. 최근에 어젠가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당론, 절차, 여야 협상 모든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유리한 구도로 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요. 선거구제 선거 막판에 하면 이렇게 요란하고 금방 넘어갑니다. 좀 시끄럽고 일시적인 소나기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심을 쓰는 부분을 일부 가미를 하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으로 그냥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창당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라고 하고 사실상 연동형으로 가도 병립형하고 똑같은 결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다만 소수 정당이 득표했을 경우에 좀 차지하는 의석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죠. 그거 하나 차이가 있겠죠. 예. 네. 근데 또 이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소수 정당한테 최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갈까요? 정말 권역별로 비례를 이렇게 병립형으로 채택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그 전문가인 임혁백 교수가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얘기했던 게 전 놀랐는데요. 권역별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최소한
비례가 100여 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47석을 그대로 두고 쪼개 산다라면은 네. 소수당한테는 훨씬 불리한 제도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을 절충안으로 얘기했다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이 거대 양당에게 최적의 조건이 권역별 병립형 아닙니까? 15석, 17석 가지고 소수정당이 권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가져갈 의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을 그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 가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그 양당 이제 고민인데 민심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게 어느 게 국민을 위하고 정당을 위하고 어느 여야 유리한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평론가들도 보면 공부를 해야 할 정도인데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 꼭 관심 가져야 돼요,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정당 관련해 제가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멋지게 지면 뭐 그냥 지면 뭐 하냐라고 얘기 나왔고 결국은 자선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좀 달려봐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정당이란 것이 자신들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거긴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공적인 단체입니다. 예. 그렇죠. 우선 국가에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 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선거 제도에서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만큼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우리 정당이 우리 권력 투쟁에서 이기는데 최우선의 목적이 있는데 무슨 자선 사업인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저는 비판받고 지적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하남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죽전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짧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사이로 주춤하고요. 외관 부근 3,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짧게 주춤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은 대신 나들목에서 흥천 이포 사이 1차로에 고전한 차가 있습니다. 여파로 부근으로 혼잡한데요. 6km가량 정체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한성대 김만음 석좌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진 원장이 한동훈 그 스포트라이트 언급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86 운동권 정치인 청산론을 이번 총선의 일종의 화두처럼 띄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먹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얼마 전부터 운동권은 상당히 당 안팎에서 사면 초과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당히 인물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운동권 청산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우선요, 개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동권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당신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대한민국 민주발전을 기여했고 박수를 뜨거운 박수를 보내다. 다만 충분히 이제는 그 역할이 다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지금 50대 후반 중에 있는 60대 안팎에 있는 운동권 중에 지금 5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상당히 먹혀가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운동권 청산론이 실질적으로 강하게 날카롭게 오고 있는 데는 민주당 내부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친명계 쪽에서는
이거 친문계 운동권 출신들이 오면 이게 오히려 운동권이냐 윤석열 청산론이냐 이런 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해서 임종석이라든지 노영민이라든지 과학 운동권에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는 오히려 운동권 출신의 친문 세력이나 강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예. 외로 저는 대구에서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부터. 네, 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한 사람은 또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한 번 더 도전을 받기 때문에 안팎으로 운동권이 가장 어려운 비바람을 맞는 게 바로 이번 총선이라고 봅니다. 네. 운동권 정치 청산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 독재 심판론 어느 쪽이 더 국민들한테 어필하느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독재 그 비판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초점에 두고 했었는데요.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와서는 아바타론으로 갔다가 또 최근 또 행보가 좀 다르니까 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86 운동권 청산론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미 여론 반응에 대한 몇 번의 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지 않았을까. 했겠죠. 예, 만약에 이게 동조하는 쪽보다도 동조하지 않는 쪽이 많다면은 이걸 밀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폐기했겠죠. 예, 호소력 있다고 보니까 밀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쪽 상대의 운동권 출신들에서 예전 같으면 맞받아쳤거든요. 당신은 그때 뭐 했느냐라는 얘기라든가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방하는 분위기로 간다면은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불리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에서 지금도 붐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아까 최진 원장이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현재는 고비에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고비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지난 주말부터는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행보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생각해온 바가 많습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 국회에서 많이 충돌하면서 정당 정치 이대로 되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거고 예. 논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는 본인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메가시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법무 분야 위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이슈에 갔을 때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성을 얘기했지만은 예. 그동안의 차별성은 이미지 정도로만 차별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행보로서 과연 차별성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예컨대 당장 KBS에서 7일 날 예정으로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또는 뭐 대담 방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과연 할까 무슨 내용을 담을까 이게 저는 기사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은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담아야 되는데 연초에 대담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뭐가 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 출근길 문답 이른바 도어스텝이라고 했던 것은 매일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연초에 국민을 향해 대담하겠다는 걸 갖고 하는 약속대로 하느냐 마느냐 무슨 내용을 담느냐 이 정도로 어렵게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네. 이런 문제까지 결합한 단계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이제 뭔가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전까지는 이미지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다르다는 것을 호소를 했었는데 예. 그 다음 단계 가려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저도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큰 이 흐름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 심판론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나 운동권 청산론도 훨씬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고 비판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입장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운동권 청산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키워서 나머지 이슈를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더군다나 모든 폭신 기승전 중도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층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중도층이 가장 날카롭게 반응한 건 사실 운동권 청산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의 특징 그러니까 2030이나 자영업자들 여성들의 특징 이 중도층의 특징이 이념적인 것 그다음에 투쟁적인 것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운동권에 대한 거부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네. 북돋고 불을 질러서
나머지 이슈를 진다면 덮어버린다면 선거 전략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중도층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볼 때는 이 부분의 아젠다 세팅, 이슈 파이팅, 운동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건 상당히 저는 절묘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최진 원장은 아주 잘 먹힐 거로 보시는군요. 여당에 대한 심판론은 저는 굳이 검찰 독재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는 건데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뭐 이건 인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 국정 지지에 대한 동조 긍정적인 평가가 29%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30 밑으로 내려갔죠. 네, 29%밖에 안 나왔는데 이 자체에 대한 통째로 심판을 사실은 호재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주체라고 하는 제1야당, 제1당인 민주당이 그 심판의 주체가 가능하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신당들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제1당이 그걸 또 못하고 있으니까 신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여당에 대한 심판은 검찰 독재 프레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지율 자체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주체로서의 국민의 신뢰만 받는다면 충분히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처음으로 9개월 만에 20%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99%인데 이걸 들여다보면요. 왜 이렇게 툭 떨어졌지 하면 그 분석은 10대, 20대, 30대 중도층 핵심 이름이 가장 핵심층이 10%에 떨어졌고 네. 거기다 중도층에 따로 물어봤더니 21%밖에 안 됩니다. 최악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뭐가 불만이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민생경제가 되면 들어본다. 검찰이 아니라 민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이걸 해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중도가 이탈하고 결국은 지도가 뚝뚝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뭐 다른 문제 신경 쓸 거 없이 대통령 민생에 올인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한동훈은 정치를 맡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정경 분리를 해라 이제. 당의 당대표 한동훈은 너는 정치를 치고 나가고 대통령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생을 치고 나가는 이런 역할 분담 정경 분리를 해야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넘어가면은 예. 이게 많은 문제고 특히 요번에 저는 주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일 모레 하는 이 기자 담화. 대담. 이 방송 대담. 이 대담. 오늘 녹화한다는 것 같아요. 네. 네. 7일 날이죠. 예. 방송은 이제 수요일 날 나간다는 거 같고. 예, 7일 날 나가. 그나저나 이게 연초에 이런 걸 하나만의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아까 김만흥 교수가 지적하신 건 뭐 너무나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이 대담에서 또 좀 관심사가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까 이게 또 정치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언급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두 분은? 일단 큰 틀에서 당일로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심하게 좀 깨지고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가야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 이런 부분도 적당하게 두루뭉실 대처하게 넘어가면요.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부부만 좀 자존심을 좀 보호하고 방어할 뿐이지 국민의힘도 명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 확실한 사과를 해야 되고 확실한 사과? 예, 확실한 입장 표명과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두루두루두루 언급하는 양보다는 질로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단정적인데 지금 돌아가는 거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사과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만흥 교수. 윤석열 대통령. 예,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최진 원장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른바 친윤이라고 언급되는 분들이 상당히 그 방하는 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오히려 본질은 이건 뭔가 이거 그 오히려 꾸며가지고 이렇게 몰카했던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혹시 그런 입장이 전달될까 걱정이 되고요. 네. 지금 만약에 사과를 하면 들깨처럼 나타나서 물어뜯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끌고 와서 계속 쟁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끌고 오다 보니까 외신까지 나가고 있고 해서 저는 이번에 조금 지금 최진 원장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이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세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예. 그리고 그 입장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네. 했을 정도의 그 정도 심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좀 세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네. 정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과연 생각입니다. 두 분 예상대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당위적인 하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신당 움직임이 한동안 주목을 받다가 지금 상당히 국민들 관심에서 좀 멀어져 가는 식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당들. 예. 두 차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제3지대가 하나로 뭉치는 문제였었죠. 이준석 먼저 지금 신당을 띄운 개혁신당을 주도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쪽하고 지금 현 대표가 돼 있죠. 개혁신당의 대표가 돼 있는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잘 가는 것처럼 보였던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세 사람 더불어서 움직이는 다섯 사람이 움직이는 쪽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쪽 같이 뭉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최진호 원장과 저는 일단은 양쪽에 두 개 진영으로 될 거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큰 이른바 빅텐트 차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공격 본능인지 시비 본능인지 모르겠지만은 가치가 상대가 아닌 것처럼 너무 이낙연 신당 쪽을 향해서 거친 말을 벗고 있는 것이 예. 향후 같은 행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가치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2시에 통합창당대회를 한 민주당 탈당파들이요. 예.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어제 오후에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같이 가는 걸로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오늘 통합으로 당명도 보니까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했던 그 당명으로 가는 걸로 결정은 났는데 탈당했던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후에 혹시 개별적인 행보를 할 여지는 남아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셋이 어차피 당 내부에 민주당에 있을 때도 워낙 개딸을 중심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한 사람은 나머지 계속 잔류를 했습니다만 네. 그런 기분으로 같이 묶고 가긴 했는데 이후에 나와서 각자의 정치적인 지역구의 사정이라든가 본인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다 길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합류하는 쪽이 강하게 의지가 강한 쪽하고 중심으로 다 합해졌는데 나머지 개별 의원들의 행보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뭐 통합 여부고 아무튼 근데 통합 공식적으로 오늘 2시에 출범하는 걸로 발표를 했으니까요. 국민적 관심사는 지지도 차원에서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지 지지도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최진호 원장 잠깐 얘기하시고. 네, 저는 지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신당이 출범한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 과거 기성정당하고 저는 솔직히 중텐트니 빅텐트니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중텐트가 빅텐트나 슈퍼 빅텐트가 하더라도 국민이 그걸 보고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너희들은 양당이 싫어서 새로운 정당을 찾는 그 차별성이 뭐냐. 네. 지금 선거구제로 여야 양당이 티격태격 하는데 그럼 너희들의 입장은 뭐냐. 그리고 한동훈을 능가하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정책적이나 비전 공약 뭘 제시하고 있어 지금. 예. 이 차별성이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새 인물. 현역들 이런 거 말고 말이죠. 하다못해 작은 분야 소소한 분야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 국민들이 볼 때 중산들이 볼 때 저런 분들은 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드는 정당. 그래서 기존의 거대한 공룡보다는 다른 정말 소확행을 줄 수 있는 그런 작고 강한 정당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뭐 어디로 가겠다.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어디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발표될수록 에이 거기서 거기네 라면서 점점 기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도 있지만은 신당이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신당으로 구체화된 게 먼저 된 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이었단 말이죠.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뜨자 여론조사에서 뭐 10% 가깝게 나오기도 8% 9% 나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많이 좀 꺼진 상태입니다. 꺼진 데는 뭐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한동훈 효과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된 이후에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3당으로 아주 도약을 했던 당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선거를 앞둔 당시에 4월 14일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2월 25일의 조사에서도 국민의당이 4%대였습니다. 지지도가? 예, 4%대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체화되면서 선거 경쟁 과정에서의 좀 상황을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당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인물이 부각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은 예. 아직은 구체적인 모습을 띠지 않기 때문에 좀 붐을 일으키지 못하는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조만간 20% 탈락하지 않습니까?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삭처럼 몰려오는 거는 방금 말씀대로 저희는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네, 있다. 네. 설령 현역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지금 거대여당 문제가 맞다. 제가 제3지 들어가 새롭게 한번 뭔가를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전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독자적으로 나오는 그런 현역이 있다면 예. 일당 100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10명 20명이 오더라도 그게 재선 3선 4선 5선이 오더라도 오갈 데 없거나 공천에 탈락했거나 혹은 이미지가 국민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 오면 오히려 그건 아무 효과도 없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지 신당에 리드하는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적으로는 정말 그동안의 정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하는 게 이상적으로 바람직한데 지금 신당하는 사람들의 또 얘기는 뭐냐면요. 김경률 지금 비대위원처럼 아주 당에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졌을 경우 언론에서 받아주지만은 현역 의원들이 정당 관련 행보에 의해서 발언했던 것에 비해서 신진들이 발언했을 땐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구정치인 얘기하고 있지만 언론의 효과 등등을 봤을 때는 현역 정치인이 가담했을 때 그만큼 언론의 주목도는 높아질 커진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긴 안철수 국민의당 시절에는 그 당시에도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도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았던 상황이고 민주당의 호남 계열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서 함께 합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바로 그 두 가지 효과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십 석을 얻었던 건데 지금 그 양쪽 신당은 다 아직 그런 정도의 어떤 파괴력을 갖는 변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예. 우리 김만은 교수는 정당이 완성되고 나면 또 모른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개의 상반된 점이 있는 게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 안철수 국민의당에 비해서 새로운 세력들의 구심력이 분명히 약합니다. 약한 점은 있는데 또 하나 상대적으로 역대 지금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이만큼 큰 적이 있었는가 이걸로 보자면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역시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녹색 발언 때 보면 그때 상당히 비전도 강렬했습니다. 제 새정치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생생한데 새로운 인물들이요. 전문가 그룹들이 의외로 안철수 신당에 그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우르르 몰렸어요. 이제 사람이 넘쳐날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그게 없어요. 지금 이 시점 되면요. 예를 들면 신당이면 자 3대 비전 1, 2, 3 이게 나와줘야 되고 예. 어떤 방향으로 갈까 우리가 구체적인 방향으로 1, 2, 3, 4, 5 이렇게 딱딱 갈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제도가 나오지 않는 다만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게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큰 특징이 가장 막판에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단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월 말은커녕 3월 중순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림이 그려진다면.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했던 선거구도 결정이 안 됐는데 지역구도 결정이 안 된 이런 데가 어디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새로운 인물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국민의힘 민주당도 지금 계속 인재 영입들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별로 그리고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모이들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제3지대에서도 또 정말 국민들의 시선을 딱 주목시킬 만한 새로운 인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찌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한성대 김만은 석좌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 설을 맞아서 2024년 설날 테마기획 3부작을 마련했는데요. 2월 10일 토요일 설날 당일 일부 시간에는 건강하세요라는 주제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 모시고 느리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날 2부의 주제는 부자 되세요인데요. 이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의 성공 스토리 또 인생 철학 함께 들어보겠고요. 2월 11일 일요일에 3부작의 마지막 행복하세요를 테마로 작곡가 이호섭 씨 모셔서 음악 인생 이야기 또 가수 하춘아 씨와의 인연 이야기 들어보고 생방송 전화 연결로 하춘아 씨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4년 설날 테마기획 3부작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나훈아의 테스형 들으면서 오늘 순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